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국제원자력기구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리투아니아까지 날아가서 방류 승인을 해준 꼴이 됐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국민이 있고 어디에 국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걱정되고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비오는 목요일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많이 오죠? 예, 조금 내리기 시작하고. 김두수 대표 오실 때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제가 물 숫자는 아닌데. 그런가요? 예. 빼어날 수인가요? 물가수? 지킬수입니다. 지킬수? 예. 아, 두자는요? 아, 두자는 이제 말두자. 예, 크다는 뜻입니다. 예. 예. 크게 전두환 지킨다. 두자 뭐 이런데 실제 뭐 북두 칠성 할 때. 그렇죠. 예. 예. 성함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동시 접속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많이 들어와서 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패널들의 깊이 있는 분석, 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국정조사를 제안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오늘 만나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하나 아쉬웠던 것은 우리도 직접 현장을 좀 취재해서 진실에 더욱 다가가고 양심 있는 관계자들 또 관련자들 제보를 받는다면 실체를 더 밝힐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루빨리 우리 상식의 정어리 때 100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100만 정어리 때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심층 토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내일은 동시 접속 2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의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듭니다. 내일 특집 토론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일 두 정상의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 회의에 참석했지요. 거기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우리 쪽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할 말이 이 말입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 우려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걸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김두수 대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 총리한테 할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는 역시나 최소한의 기대도 배신한 느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국내 언론의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기자회견도 없고 외국 언론과는 하고요. 이것도 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결국 외국에 가서 풀고 약간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른 좀 특이한 성격이나 특이한 뭔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국민들이 최소한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으면 일본 수상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 사에서 이러이러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랬는데 마치 그냥 실무협상단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를 대표한 국가의 원수 역할은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받을 거 한두 개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해서 마치 뭔가 성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욱 교수, 우리 네.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아니 그러면 가가지고 일본 총리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지금 결국은 방류하세요.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왜 아까부터 이 나라 이런 발음이 잘 안 되죠. 리투아니아, 네. 예.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정상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 8.5%의 국민이 반대해도 고려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85%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85%가 반대하는 사안인데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본 총리가 한 얘기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초의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그 원전 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가 투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85%가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서 해준 거라고는 알겠습니다. 방류하세요.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대신 우리 전문가 좀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총리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짜고 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짜고 치는 고스톱은요. 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행위예요. 일본은 돈을 벌겠죠. 비용 절감하죠. 그다음에 자국 내에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 리스크 밖으로 방류하니까는 리스크 줄겠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국민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교를 누가 합니까? 이런 외교하고 돌아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벌이는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반컵을 먼저 채워서 보냈더니 돌아온 건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 나라예요. 이건 우리가 대통령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김정욱 교수께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의 지지를 획득했으니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니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태평양 바다로 버려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 네. 대통령의 워딩은 비서실에서 이렇게 또 준비해주고 적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이 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네. 이게 일본 총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 얘기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한 발 더 나갔어야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제가 있고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안 하신 거는 좀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뭐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뭐 여당 의원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계속 존중한다 그러고 뭐가 문제냐고 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의견 무시하는데 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좀 생각 드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것을 좀 지렛대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제의한 우리 한국 전문가가 좀 거기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담판을 통해서 실현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IAEA 보고서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을 한 윤석열 정부의 저러한 결정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안타깝다는 표현 자체가 좀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윤석열 대통령 정치 감각, 외교 감각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하도록 오케이 해줄 거라는 것 우리가 왜 짐작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표현이 할 것 알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도 생각해주고 그럼요. 대통령답게 국익을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오르신 말씀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될 대통령의 워딩과 메시지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깬 것 같아요. 그냥 일본과는 우호 협력, 관계 증진 이거니까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용인해주고 대변을 해주고 또한 이해를 해준다. 그런 방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의 외교 노선이 이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제기하는 것 불가능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 발언 어디에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생각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뭐 전혀 없죠. 전혀 없고요. 제가 그 매일같이 지금 일본에 있는 지인하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2013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국가기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또 핵 문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정부가 아주 그런 걸 비판을 절대 못하게 무서운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같은 거죠. 이 국가기밀법을 만든 이후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거꾸로 이걸 방류할 명분을 우리나라에서 찾는 겁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안 나오는 날이 없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찬성하는 내용들,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야, 옆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방류하는 거를 좀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 일본 국민들도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정부가 일본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기반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이 되는 거죠. 빨리 정말 우리 국민들 80%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 다 반대하는 이거를 이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교수, 네. 지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6번째라고 그래요. 네. 국민의힘이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셔틀 외교 정상 가동되면 뭐 합니까?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야지. 100번 만나면 뭐 합니까? 셔틀만 하는 거죠. 외교는 안 하고. 그럼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좋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과거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는 정부하고 어떻게 친할 수가 있습니까?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친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제가 볼 때 거의 일본 대리정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 경제산업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오염수 마시면 적극적으로 피폭당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총리가 그거 먹고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수조에 물 떠먹고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맨날 뭐 합니까? 횟집 가서 회 먹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7, 8월 때는 비브리 페어팅 때문에 생선들을 익혀 먹으라고 우리 정부의 질병관리청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갖다 방어해 주려고 우리나라 국민의힘 여당의 지도부들이 회 먹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알프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IAEA가 인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알프스 성능 검사가 안 됐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걸 통해서 걸러져 나오는 오염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니터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은 알프스의 성능이 확인돼야지. 저는 그 방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알프스 성능 검사 안 했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었고 한겨레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총리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내용들은 100% 수용하고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할 만한 대안도 없이 전 이대로 가면요. 오염수 방류 찬성해 줬잖아요. 조금 있으면 전 해산물 수입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다 처리돼서 나와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물에서 자란 생선을 수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WTO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고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서 담고 싶지 않은데 탄핵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 4월 달까지 가서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이기면 돼? 아니, 일일 하루에 100만 톤씩 30년, 40년 동안 흘러나올 물이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되게 되면 4월 달까지 흘러나오는 물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극단적인 싸움들을 부추기고 있는 대통령, 제가 볼 때 우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정말 참 참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장성철 소장, 오염수 기준이 넘으면 방류를 중단해야 된다. 이것은 뭐 기본이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방류했다가는 그건 범죄가 되는 거니까. 너 도둑질하면 내가 수사한다 그런 얘기겠지.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적어도 한일 정상이 만나잖아요.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오고 가는 얘기는 거기에서 새로 제기된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로 인접국가 대통령이 그걸 승인해 주면서, 오케이 해 주면서 우리 한국 전문가도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잖아요. 그거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사전에 다 오케이 돼가지고 한국 전문가 참여해달라고 한 것을 오케이 해도 국민들이 지금 그걸 흔연하게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판인데, 아무 사전에 작업도 없이 대통령이 가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대답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로 사용했어야 돼요. 만약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안 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치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끌어내야지 아예 존중하고 찬성해. 그런데 우리 요구 좀 들어줘. 이러면은 뭐 기시다가 들어주겠습니까? 결국엔 기시다가 확답도 안 했잖아요.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셔틀 외교 정상 가동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익과 관련된 부분 이끌어내면 좋겠죠. 하지만 셔틀 외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셔틀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끌어내야 하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셔틀 외교는 구성이 돼야 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두수 대표, 이게 외교입니까? 아니,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 그 자체도 기본인데 사실은 바로 인접국가니까 그걸 또 무시해요. 무시당할 말을 해놓고 그걸 얘기를 했다고 오늘 어떤 신문은 일면 톱으로 그 기사를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전문가 참여라도 받아들인 모양이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 정상한테 그 버리는 그 나라 정상한테 그거 해놓고 거절당했다. 그 부끄러워서 그거 얘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도자료를 내요? 실제 정상회담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모든 의안과 결론을 이미 거의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상회담은 실패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상회담은 항상 실패로 끝나는 그런 사례를 또 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퍼주니까 일본 언론과 일본 정치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극찬하고 있거든요.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어떤 행보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목표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없이 거의 미국과 일본 꽁무니만 따라가면 된다. 어쨌든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전략에 편성하고 있고 그런 것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이 오염수 문제에서도 혹시라도 여당을 편드는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뭐 이런 과학적 안전성 이런 걸 다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뭐 통계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여당이 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마저도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김준혁 교수 이번에 이제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다 작업들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오케이는 할 거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너네들이 받아들여줘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만나서 한국 전문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그걸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서 거절당하고 오는 것을 그걸 또 자료를 내요. 그 요즘 만나는 거는 기자들이 가서 찍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이제 자료를 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이건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이 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토 가서 일본 수상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제 저녁 몇 시에 만나는지 오후에 만나는지 그것이 사전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한다면은 어느 시간에 만난다라고 사전에 공표가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세계 외교사에 있어서 정상이 만나는데 몇 시에 만나는지가 그 나라 정부 사람들도 모르고 그 나라 국민들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제 만난다고 이제 속보로 어제 떴거든요. 전 그래서 어제 언제나 이게 정상회담을 하나 굉장히 궁금해서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7시 넘어서 속보로 뜬단 말이죠.
결국은 정상회담 자체가 저는 일본이 원래 안 만나려고 하다가 하도 간청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전에 조율이 안 된 내용으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우리 전문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사전에 논의 안 된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조선시대 외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제후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4차례씩 중국을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어떤 그 외교 관례에 의해서 조선을 갖다 최상국으로 예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간 조공품의 5배 이상의 사은품을 우리 조선에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이 끊임없이 중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사은품, 외교 전리품을 갖다 얻기 위한 그것도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후국가였던 조선도 외교 관계에서 명과 청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등한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속국, 또 다른 식민지 국가처럼 외교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저 기대도 안 하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놈들이라도 좀 잘 보좌를 해서 제대로 써주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단순히 대통령 망신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 정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을 답변도 못 듣고? 외교부가 제가 볼 때 지금 그 불쌍해요. 밑에 있는 놈들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 외교부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장성철 소장 어때요?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곧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 그만둔다고 한다는 얘기 장성철 소장 나한테 6개월 전에 얘기했어. 근데 외교부 장관이 문제라기보다는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김태효 차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외교부 장관이 바뀌거나 외교부에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태효 차장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뭐 일본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미국과 안보 협력, 우관계 확실히 더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태효 차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노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대통령께서 가이드를 줘요. 외교부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다 맞나,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서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줘요. 그럼 이제 올라오겠죠. 제가 볼 때 뻔해요. 로키로 간다. 이 방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키로 간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중심적인 사안으로 얘기한다.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로키만 가고 한일 간에 서로 얘기된 원칙만 제기한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적어도 방류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아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게 하자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거예요. 아마 외교부에서 그나마 들어간 게 전문가 상주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타진을 해봤을 겁니다. 일본 외교부에다가. 해줄 리가 없죠. 이거 해주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연안국부터 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다 같이 볼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프스 성능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서는 답을 못하겠다. 두 분이 만나서 결정해라. 그럼 서로 제가 맨 마지막에 각자 알아서 판단해. 우리는 합의 못 해줄 거니까 당신들은 당신이 알아서 그 국내에 가서 이 문제 설명하시고 우리 이렇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다 얘기했고 대통령이 전문가까지 상주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들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한 거야. 제가 볼 때 딱 요 모양새. 그러니까 외교부는 더 하고 싶은데 그 페이퍼 올라가면 아마 김태효가 그랬을 거예요. 너 죽을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과거 선례를 보면 그래요. 이런 거 앞으로 올릴 거면 올릴 생각도 하지 마라. 니들 그럼 앞으로 내가 볼 때 아무런 오도 안 줄 거야? 빤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좋은 표현으로 외교부가 불쌍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외교 승리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염수 방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우리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외교의 승리일 텐데 이건 기대 처음부터 안 했고 낭망이죠. 적어도 그러면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은 했다면 이걸 받아들였다가 그게 따라와야지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이건 외교 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양보를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저쪽은 확답을 안 한, 그중에 3개 중에 하나 정도만 뭐 기준치 넘으면 통받게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준 걸로 만족해버리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에 있어서는 비겨야 되는데 비기지도 못하는, 승리는 뭐 바라지도 못하는 거고요. 조금 주고받는 모양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얻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교 부분은 이미 뭐 빵점이다, 이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 사안에 있어서 어쨌든 일본이 답답하고 일본이 뭔가 초조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조차에서도 점수를 못 따니 참 깝깝합니다. 이게 그러고 단순히 외교 문제인가 싶어요. 장성철 소장. 네. 지금 이런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국민들 모르잖아요. 홍보가 했겠죠. 내줬으니까, 보도 자료 줬으니까 알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이걸 요청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안 받아줬다. 이거를 자랑이라고 홍보를 합니까? 글쎄, 그것도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적인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찾다 없어서 그걸 내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윤희석 대변인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외교 성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윤희석 대변인 궁금하네. 저는 뭐 솔직히 동의하지 않는데 예. 국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회담 의제 역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상호 안보 협력까지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 이제 한일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각도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외교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오염수는 어디 있어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니 방금 윤희석 대변인 얘기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오염수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 뒤에 특히 뭐 오염수 문제도 우리 3가지를 요구사항을 기시다한테 얘기를 했다. 이게 큰 외교적인 성과다. 이런 식으로 뒤에 덧붙였어요. 지금 우리 오염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장성철 소장, 윤희석 대변인 발언을 소개한 것은 무슨 의도예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다른 회담 의제가 이렇게 다른 일 하셨다? 네. 여러 가지 다각도의 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왔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소개 안 하면 또 스픽스 편파적이네 이런 지적 받으니까 배웅기 스픽스 국장님은 편파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장성철 소장밖에 없어요. 아니 참고로.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예. 중심을 잡아주는 상식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런데 다른 쪽에서 아니 다른 쪽 어디? 예? 어디에서 그래요? 아 지금 스픽스가 100만 정어리대가 안 데리고 돼가지고. 와봐요. 데리고 와봐. 그 몰상식한 사람들 데리고 와봐요. 이동관 방통. 국민의 이동관 85%가 반대라는 데 이동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써야지 장성철 않을까. 소장 보시기에 이동관 씨하고 우리 스픽스하고 어디가 더 상식적이에요? 아, 당연히 스픽스가 상식적이죠. 근데 왜 이동관 얘기를 하세요? 그쪽에선 그렇게 네, 얘기를 본다. 하고 그런 입장이다라고 본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는 거지. 가벼운 농담은 이 정도 하고. 근데 장성철 소장 네. 봅시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아, 많이 걱정하시죠. 그러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니까 일본 총리 만나서도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또 어떻게 막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두 번째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 국민들 걱정하는 거 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모르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뭐 이야기한 게 있나요? 없죠. 없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이 걱정하는 것은 선동이다.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 이래요. 정말 저게 기준대로 방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많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데 IAEA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시료 채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IAEA 보고서가 검증됐다라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자꾸 집권 여당 측에서 일본을 대변하고 일본을 이해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크게 위협을 한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 이런 수준까지 격상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우기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의 공무를 헌납을 하더라도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외교적인 얘기를 방침. 하든지. 못 느끼세요? 딱 느낌으로 그냥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실제로 남북한의 문제나 아니면 북미 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안에다 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아니지.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한반도 안에 핵무기를 쏘는 것 자체가 그건 공멸인데 그것이 어떻게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남북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레드 컴플렉스로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잠깐만요. 그럼 예. 김준혁 교수님은 막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북한을 수복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안 쏜다? 공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근데 거고. 소용이 없다고 아니, 얘기하시니까 그런 지금 거. 여기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데 자,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아까 내용은 제가- 잠깐만. 제가 핵무기 그러니까 미국을 믿으세요. 미국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미국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기자 누구 만나요? 김정은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럼 일본 아니 국민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자, 내에서 핵을 자. 안 쏠 거다라고 미국을 믿으시라고요. 판단하시는 것은 무리가 미국을 있는 믿으시라고요. 거예요. 잘 막아줄 거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경예산 편성하자고 하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갖다 고갈하는 거라는 식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미래 세대가 건강 문제, 특히나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세슘 문제 아닙니까? 세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현대 아산병원장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산병원이 저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뭐 무슨 조사를 받을 이런 것까지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과학자들 과학으로 이야기하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이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슘 문제야말로 쌓이면 아이들의 미래.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다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고 그런데 지금 갓 어린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일본 핵 오염수 이 방사능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온전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은 김준혁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다음 논의 때 드리고. 한번 같이 자, 하는 북한의 거니까 문제 관련은요. 네. 지금 이제 말하자면 뇌피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장성철 소장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아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크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전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논점을 흐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당신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물어봤을 때 기자회견 임기 내내 한 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는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신경 썼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짚어봅시다.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저를 뭐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앵커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왜냐면 당신은 왜 프레임 전환했다고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꺼내면서 논점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이해를 해요.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핵기업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왜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그거였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니냐. 그랬을 때 장 소장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한 핵미사일, 핵 위협이 더 크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됐으니까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그걸 꺼낸 건 아니지만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또 토론이 이어지면 그쪽으로 논점이 흘러가 버릴 수 있으니 이 정도 하자 그 말씀인 거니까 제가 장성철 소장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했듯이 우리 장 소장께서도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지금 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방류를 하면 괜찮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들과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면 문제도요. 1955년도에 문제가 됐지만 이것이 성면이 발암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각국에서 금지 조항을 한 게 90년대 이후고요. 아스파탐도 생각을 해보세요. 설탕의 대체제다. 이거 제로 칼로리다. 그래서 콜라든 뭐 음식 재료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스파탐 이거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 될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부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지금 저 횟집 돌아다니면서 회 먹고 수조 물 따먹는 사람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웃긴 게 있어요. 가서 회를 먹는데요. 일본산 돌돔 먹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 멍해져가지고 일본산을 안 먹겠다고. 그래요? 국산을 먹어야지 이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직 보내지도 않아. 방류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쇼예요. 국산이에요. 자,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밑에 놈들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놈들 하는 거 보면 더 우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 예산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국가고속도로 사업을 장관 혼자 마음대로 나 백지화해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이따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레모님, 일본은 일본 어민의 7천억의 피해 보상금을 만들어 뒀다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고 일본의 보상금도 받지 않으면서 찬성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님, 이분 아이디가 답답이네. 얼마나 답답하면 아이디를 답답이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대통령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성수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일본 국민은 광팔고 우리 국민만 독박 쓴 꼴이네요. 부글부글. 대비홍님, 떠받들려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다. 국가 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건데 일은커녕 일만 치고 뒤처리를 국민에게 맡기고 그렇게 일본 정부 대변해주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일하기 싫고 할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둬라. 소도둑이 되셨네. 핵폐수 투기를 유튜버에 10억을 들여 광고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문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그 광고를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 10억은 일본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창피한 일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민도 스태프 나 이거 가끔 하다가 막 열불이 나요. 진짜 뭐 국민들 우라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좀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요. 이게 정말 국민 정신 건강도 다 해치는 이런 영역인데 대통령을 참 이렇게 뽑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지금 진짜 후회하고 있을 건데 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이 있는 날 그날을
기다려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싸우긴 하지만. 장재원 의원이 그랬구나. 한라사님이 5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노량시장 방문한 장재원이 막상 일본산 주문하라니까 안 왔던데요. 국내산이 최고라면서 그 얘기예요? 네. 예. 국산. 그럴 거면 뭐하러 가서 회를 먹어요?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아무리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서 정쟁이라고 치부하려고 해도 국민들 의심이 풀리지 않는 한,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이 문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장성철 소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리투아니아에 갔다면서요? 네. 그 동영상 찍고 간 것 같습니다. 왜 갔대요? 거기에 뭐 국토, 뭐 철도, 뭐 교통 이거 협력할 게 있대요. 어디예요? 리투아니아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원래 잡혀 있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근데 협약을 맺어야 된다. 나토에 국방부 장관이 가야 정상이지 국토부 장관이 간다는 건 나는 국방장관은 같지 않을까요? 같이 갔죠. 국방부 장관이 일단 국방부 장관이 그래 갔다.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나토에 왜 갈까? 아니, 뭐 우리 수출할 게 있대. 교토 도로망 뭐 하고 교통 협력하고 어이가 없는 협약을 얘기네요. 맺어야 된다라고. 그 왜 처음에 안 갔대요? 그 처음엔 일정이 그 일정이 아니어서 일정 맞춰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유튜브 좀 찍고 가려고 좀 하루 정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좀 석연치 않더라고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느낌적으로 그렇게 느낌적으로?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은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순방단에 포함이 됐으면 장관이 네. 처음에 대통령 갔을 때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네, 네. 중간에 간 것은 처음에 그러면 순방 명단에 수행 명단에 포함이 됐었던 거 아닌가가 궁금하고 중간에 갑자기 갔다면 이것도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간가 이렇게 궁금한 게 그건 아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 운영위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예요. 처음에 순방 명단에 있었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나중에 추가됐느냐 그것이 밝혀지면은 이거 양평땅 문제 때문에 뭐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자료를 못 보고 예. 우리가 의심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갔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그리고 뭐 지난번에 당정 협의하는데 밖에 나와서 전화 받느라고 회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신문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 네. 어디 전화 받았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한테 당정협의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메모하고 그럴 정도면 대통령실이겠죠 뭐.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분이 아닐까 그런 추측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날 그 당정 협의를 할 때 백지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전화 받고 메모하고 정신 없더니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 백지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백지화 이야기를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글도 어떤 분이 보내주셨던데 백지화 뭐 얘기할 때 마치 본인의 뜻이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서 전달한 것처럼 표현이 좀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백지화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라고 당신 언제 마음먹었습니까?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예. 적답을 못했대요. 한 5초 정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었으면 내가 언제 백지화 결심을 이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문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자들 해석은 이제 뒤에 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백지화 얘기를 하니까 뭐지 갑자기? 서로 토론을 해서 백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1조 실정자리가 사라지는 거의 결정이라고 하면 당정이 만났으면 그 정도 내용들이 합의가 됐으니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뒤에 있는 표정을 보면 저 얘기 갑자기 왜 하지라고 하는 뜨악한 표정 우리 때문에 협의할 때는 아무 얘기 표정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없었는데. 그렇다면 당정을 넘어서는 단위의 결정이라면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예. 흘러가는 걸 살펴보니까 저는 항상 국회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하는 의심을 갖고 모든 상황을 봐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결정하고 해명하고 의혹 제기되고 또 해명하고 반박 자료 내고 또 의혹 제기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뭔가 하여튼 정부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해명하는 게 말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거 하라고 야당이 있는 거지. 아, 노선 변경됐구나.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네. 아니 뭐 괜찮지 뭐. 에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결정하겠어 설마. 이건 아니잖아요. 야당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에이 나 안 해 때려쳐.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양평에 살고 있는 데다가 예, 양평 사시죠. 아까 그 얘기 어느 나왔었는데 쪽이에요? 무슨 면 사세요? 거기 가신 급입니다. 거기 가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양평이면 질문을 완전 대박이네요. 그렇죠. 새로 이제 그 확정된 안이 되면 대박이네. 양평읍과 가깝죠. 용문면 그다음에 강상 강화 다 그쪽이 다수가 살기 때문에 양평 주민만 보면 그게 이익이에요. 대박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평 국민만으로 예타를 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타가 될 때는 뭐냐면 두물머리의 이 6번 국도의 정체성과 양평을 모두 고려하고 하남시 뭐 그 주변에 남양주까지 고려해서 교통 정체를 풀기 위해서 양평읍과 두물머리의 딱 가운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예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되고 나니까 이 이제 군침을 흘린 이권 세력 카르텔이 덤벼들어서 이걸 바꾼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는 뭐 개뿔 무슨 자기의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세 가지 내용 정도를 계속 왜곡하면서 정확하게 이거는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변경했는지를 밝히면 될 일이지 그거는 안 밝히고 계속 딴소리하고 딴 재료 내놓고 여기서 뭐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젠가 그래 이 핵심이 뭐냐면 작년 5월 13일 날 자기가 임명을 받았나 그랬는데 16일 날인가 이 안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때 나온 용역의 보고서는 뭐냐면 지금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간 안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렀지만 남쪽으로 내려갔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내려갔던 용역대로가 아니라 이것도 또 위로 그 남양평 IC보다 위쪽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명조차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놓은 국토부의 해명 자료는 계속 거짓에. 그리고 또 경기도 지금 지사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올 때는 양평 쪽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양서면으로 연결된 안 하나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평군에는 3개 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를 완전히 물먹여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가 아니라 거의 타짜지, 타짜. 이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변경 협의를 했는데 그때 경기도만 쏙 뺐다고 그래요. 김동연 지사가 그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2023년 1월 국토부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 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 공문에서 앞에 있는 사업 개요와 뒤에 붙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스테리하죠. 장성철 소장 혹시 양평군 하남시 여기 지자체장들 다 국민의힘인가요? 지금요? 네. 지금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경 협의할 때 저게 2022년 1월이면은 처음 1차 협의할 때는 민주당이겠는데요? 지난해 7월이니까 그러니까 다 지난해 바뀐다, 7월? 바뀐다. 예. 근데 처음 1차가 2022년 1월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경기도지사만 쏙 빼고 네. 경기도만 빼고 협의를 했을 때 네. 양평군 하남시 이렇게 9개 지자체 서울시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국토부가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처음 원한 노선 있잖아요. 그 노선에서는 그 도로 관리를 경기도가 하는 도로 관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경기도를 뺐다. 근데 2차 때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2차 때는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이해가 잘안 하겠는데. 되는데요? 양평군이 들어가 있는데 양평군이 들어가 있는 도로라는 아니,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역이 없다. 그래가지고 경기도를 뺐다라고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건 들킬까봐겠죠.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왜 하필 거기만 쏙 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관할지가 가장 많이 가게 경기도가 포함되는 그 구간인데. 양평군이 경기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그런데 노선은 광주, 광주시하고 하남, 양평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3개 지자체인데.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2010년에 당시 김문수 지사가 또 김성교 군수가 당시 합의해서 양평 안에 강상면으로다가 처음 계획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상면으로 나가는 그 고속도로 안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건 이미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센 사람이었습니까? 그 센 사람이 그 고속도로를 송파에서부터 강상면까지 내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거고 나중에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 북부 지역 전체의 교통을 고려하고 강원도까지 나가는 걸 고려하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예타가 통과된 거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김동연 지사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앞부분 사업 개요 설명한 거하고 뒤에 맞아요. 노선 지도하고 다른 건 왜 그랬을까요? 앞부분은 원한 대로 양서로 돼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지도는 강상면으로 예.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이 서류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그렇게 보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냥 변경될 때 항상 그냥 그렇게 첨부 형식으로 변경안을 덧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거든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양평군에 또 그러니까 동시에 동일한 날짜에 양평군에 보냈던 공문서와 경기도에 보냈던 공문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지. 이거는 분명히 17일 날 이제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열리잖아요. 이때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야 돼요. 이거 잘못 밝히면 국정조사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뭐가 다르다고요? 국토부가 예. 이제 경기도와 예. 양평군에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요. 예. 동시에 예. 동일한 날짜에 예.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답변 줘 하면서 근데 경기도하고 양평군에 보낸 내용이 다 달라요. 서로 달라요? 달라요. 이 부분은 밝혀줘야 돼요. 그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다 같은 날 보냈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보낸 거는 이게 양서면으로 연결된 노선으로 보내고요. 그 하나만 보내고요. 양평군에 보낸 거는 대안 3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걸 선택해 달라 양평군에 이제 그게 7월 달인데 그 자체 공문이 다른 이유는 또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 이제 그 양평군 내에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지금 그냥 양평 군민 입장에서 보면 완전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인구 집중되는 읍 주변에 지금 프랜카드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뭐 호박 연구회, 무슨 뭐 물소리길 관리센터,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온갖 이제 간변 단체 이름으로 그냥 프랜카드가 다 붙어 있는데 다만 그나마 좀 나은 거는 현 군수나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프랜카드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책임이 마치 이제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백지화가 옛말이냐, 뭐 그 고속도로 재추진하라 이런 식의 말이긴 하지만 현 군수 쪽이 국민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뭐 이런 게 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제 막 이 힘을 모으고 있는 행식인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뭐 1차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일가의 재산을 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의혹을 씻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평군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도 이 고속도로가 나아지면 양평군에 하나 정도 IC가 있어 달라. 그래서 이제 강 건너편에 강화면 쪽에 IC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양서면에 연결될 때도 거기에 이제 가게끔 해서 조금 이제 수정안을 냈는데 이걸 마치 이제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보면 L자 90도의 고속도로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한 1km 이동된 거하고 지금 10km 이동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마치 L자에 90도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뭐 환경 피해가 어쩌고 한강을 한 번 다시 건너면 뭐 철새 도래지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온갖 이유를 붙이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달라요. 강화 IC를 만약 놓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양서면 쪽으로 빼면 L자형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원안이라고 하더라도 IC를 그냥 빼서 저로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빼요? 그뭐 강화 IC까지 참고로요. 아니 IC를 만들면 그 돼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저로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생각해요. 옆에다가요. 양서면이 됐든 강상면이 됐든 어느 쪽으로 놓고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더라도 다 할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강상면으로 종점을 했을 때 생기는 교통효과 이런 거 만들어내라. 우리 김준혁 교수님 용역 많이 해보셨지만 예. 그렇게 주문하면 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네. 또 왜 강상면으로 했을 때 양서면으로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이 한두 가지라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이제 정쟁 또는 양서면보다 강상면이 더 좋을 수 있다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그것은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예타까지 끝난 것을 왜 바꾸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잖아요. 정확한 그걸 지적이에요.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설명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작년에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설계사무소의 용역 타당성을 제안을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강상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꿨다 이러거든요. 이건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KDI, 한국조세연구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야 양서면이 더 좋을 것 같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간회사가 2달 만에 검토해서 80일 정확하게 80일. 네. 예.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국가의 정책을 바꿔요? 저 이런 경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런 괴담, 선전선동, 거짓,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거야. 좌편향 언론. 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대통령 처가와 관련해서는 되게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민감도가 너무 높아요. 보호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박성중 의원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아가리 닥쳐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것을 그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 맞아요. 아가리에 닥쳐하고 협박을 해요? 그 사람 공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초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삼선 의원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러한 분들이 과연 집권 세력으로 전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희룡 의원은 빨리 사퇴하고 일타 강사로 장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 원희룡 장관은 일타 강사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타 강사 가면 세금 조사 또 검사 받아야 왜 그러냐면 호흡이 잘 맞으세요.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한 요인이 민주당 때문에 변경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근데 이건 용역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용역사가 제안하면 용역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용역사한테 용역을 준 다음에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토부가 결정한 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변경의 사유를 민주당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정쟁화 시켜낸 측면 하나하고 용역사가 80일이라고 좀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탄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다른 안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검토를 해서 80일 만에 장관한테 올려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용역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데는 뭐 돈을 뭐 따따블로 줬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외압이 가해져서 용역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 추정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100% 국정농단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역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년 동안이잖아요. 원래 기간이 1년 1년이었는데 80일 만에 끝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용역을 준다는 것도 지금 장성철 소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KDI를 포함한 우리 예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이 있죠. 거기에서 한 것을 안 믿고 용역을 통해서 바꾼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 권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죠.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문화재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용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환경 그러면 영역 부분까지 다 했잖아요. KDI가 그 지역의 양평 일대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양서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본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환경적으로 문화재 보호 위해서 우리가 강상면으로 간 거다라고 하는데 강상면으로 올렸을 때 터널하고 교량이 11개가 더 늘어나요. 그건 엄청난 환경 파괴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상해요. 근데 이거 야당이 제대로 좀 능력을 발휘해서 밝혀야 되는데 미진한 것 같아요. 야당의 여러 가지 의혹책이나 대응도. 왜냐하면 어제서야 뭐 특조위를 어제서야 구성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뭘 정쟁이라고 자꾸 하니까 야당도 제대로 지금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2부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김두관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이 됐는지,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그 전에 뭐 대장동 일타 강사로 뭐 하고 그랬는데 자기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에 출연해서 이걸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봤거든요. 일단 뭐 리투아니아 가기 전에 찍어놓고 가서 올린 형태이긴 한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관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내용에 거짓 내용이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논점이 용역회사가 그렇게 바꿨다지만 용역회사가 바꾼 노선도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뒤에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래 제가 벌써 일타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타짜 강사인데 괜히 보수 언론들 일타가로 불러줘가지고 일타처럼 보이는데 전혀 뭐 제가 볼 땐 3가지가 아니고요.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변경한 사유부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뒤에 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갖다가 지금 지지층을 또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인 공영방송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만 보게 하면서 그걸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보게 하시려고. 대통령을 좋아하시니까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 거짓말인데 국무위원이잖아요. 저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죠. 이상해요. 국무위원이 정치하면 법에 걸립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시고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빨리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4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